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톰 소여의 모험, 허클베리 핀의 모험으로 유명한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 그는 미국 미시시피 강변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5남매 중 넷째로 태어났죠. 15살 때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다른 형제들과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만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과의 우애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며 2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이른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고 지쳐서 쓰러져 자고 있는데 그날 밤 아주 생생하고도 이상한 꿈을 꿨죠. 꿈속에서 그는 누나 파밀라의 집 거실에 있습니다. 그때 거실 한가운데서 낯선 물체가 눈에 띄었죠. 이게 뭐지? 하면서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데요. 보니까 금속으로 만들어진 직사각형 모양의 대형 상자였습니다. 길이가 한 2m 정도? 꽤 큰 크기죠. 뚜껑이 없는 채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 안에는 마크 트웨인의 막내 동생 헨리가 눈을 감은 채 반듯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의 정체는 다름 아닌 관이었죠. 그는 관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채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관은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건 평소에 보기 힘든 금속 재질이었죠. 근데 이게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요. 눈을 감은 채 누워있는 헨리 동생의 가슴에는 붉은 꽃 한 송이가 올려져 있습니다. 동생의 얼굴을 보자마자 너무 놀라서 바로 잠에서 깨어나요. 근데 이 꿈이 너무도 생생하고 섬뜩했기 때문에 한동안 찜찜한 기분을 떨쳐낼 수가 없었죠. 당시 마크 트웨인은 막내 동생 헨리와 함께 그 증기선에서 일을 했는데요. 내가 왜 이런 꿈을 꿨지? 요즘 너무 힘든 일을 많이 해서 그런가? 아니면 혹시 내 동생에게 일어날 불행한 일을 예고한 건가? 어쨌든 그날 이후 동생에게 아무 일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고 꿈도 점점 기억에서 잊혀지고 있을 때쯤 마크 트웨인과 헨리가 각자 다른 배를 타고 항해를 나서게 돼요. 그리고 들려온 충격적인 소식은 동생이 탄 배의 보일러가 폭발했다는 것이었어요. 이 사고의 여파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동생 헨리 또한 중상을 입어서 병원으로 호송됩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숨을 거두게 되죠. 갑작스러운 동생의 죽음, 며칠 후에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누나 파밀라의 집이었죠.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거실 한가운데 금속관이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었고 안에 동생 헨리가 잠들어 있습니다. 꿈에서 봤던 바로 그 장면이었죠. 앞서 얘기했듯 나무관이 일반적이었어요. 근데 이 헨리 친구들이 조금씩 돈을 모아가지고 특별히 금속관을 이제 만들어서 헨리를 입관하게 한 거였죠. 이게 뭔가 싶어서 내 꿈이 혹시 동생의 죽음을 예고했나? 라는 충격과 슬픔에 복잡해질 때쯤 그래도 한 가지 다른 점은 있습니다. 꿈속과 달리 헨리의 가슴에 어떤 꽃이 놓여있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잠시 후 문이 열리더니 한 여인이 관으로 다가왔습니다. 헨리 지인이에요. 그녀는 시신의 가슴에 무언가를 둡니다. 바로 붉은색 꽃 한 송이였죠. 1865년 4월 1일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시절입니다. 그는 유독 기억에 남는 아주 강렬한 꿈을 꾸게 돼요. 백악관 아니었는데 평소와 달리 몸이 좀 너무 고요하고 좀 가볍게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꿈에서 자유롭게 막 백악관 여기저기를 누벼요. 근데 문득 웅성웅성 사람들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걸 자세히 들어보니까 막 으으으으 하는 흐느끼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를 따라서 백악관 동쪽에 위치한 이스트룸에 사람이 모여있는 걸 봤고요. 다가가 보니 가운데 하얀 천으로 덮인 시신이 있어요. 링컨은 순간 쎄해졌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에게 누가 죽은 거냐고 묻게 되는데 그들이 대답하길 대통령이 암살당했어요. 꿈에서 깨어난 링컨은 기묘한 느낌을 쉽게 지울 수 없죠. 자기가 죽는 걸 봤으니까요.
그리고 결국 가장 이제 가깝게 지냈고 경호원이었던 워드힐 러몬에게 그날의 경험을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주가 지난 1865년 4월 14일 링컨과 영부인이 워싱턴 DC에 있는 포드 극장에 방문을 해서 연극을 관람하게 돼요. 이게 남북 전쟁이 끝난 지 5일째가 되던 날이었고요. 부부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전쟁으로 받은 스트레스와 긴장을 풀기 위해서 연극을 보자 했던 겁니다. 굉장히 릴렉스한 분위기였을 거예요. 대통령이 극장에 오자 막 오케스트라가 환영곡을 연주했고요. 1,700명이나 되는 관객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곧이어 연극이 시작되었고 한 10분쯤 지났을까? 극장에 한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총을 맞고 피를 흘린 채 쓰러진 사람은 대통령 링컨이었죠. 그는 다음날 오전 7시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백악관 내에 그 시신이 안치된 장소는 이스트룸이었죠. 링컨 역시 꿈에서 자신의 죽음을 봤던 걸까요? 아주 유명한 일화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통해서 미래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 곳곳에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내가 꿈에서 봤거나 겪었던 게 현실에서 딱 나타날 때 느껴지는 그 섬뜩한 경험, 아마 다들 한 번씩 해보셨을 텐데요. 그걸 데자뷰라고도 하고 예지몽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16년 넘게 꿈을 연구해온 줄리아 모스브리지 박사는 예지몽은 존재한다 라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박사의 주장에 따르면 일반인의 15%에서 30% 사이에 예지몽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고요. 실제로 그녀 자신도 신비한 예지몽을 꾼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몇 년 전이었어요. 그녀는 이혼 직후에 아이와 둘이 지낼 아파트를 구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주변 사람들한테 그 상황을 말하진 않았죠. 혼자 집 구해야 되는데 하고 고민을 하고 잠든 그날 밤 이웃 주민 모린이 소유한 아파트를 계약하는 꿈을 꿉니다. 꽤 디테일한 꿈이었어요. 꿈속에서 집주인이 줄리아한테 집을 막 보여줘요. 도배를 새로 해야겠네 하면서 원하는 벽지 색깔을 고르라 라는 대화도 오고 갔죠. 뭐 평범한 꿈이라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도 집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스토리가 나왔나 보다 싶었죠. 그리고 다음날 우연히 아파트를 나서다가 이웃 모린을 만났고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별 생각 없이 어젯밤 네가 꿈에 나왔다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녀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어머, 마침 제가 얼마 전에 아파트를 임대로 내놨는데 계약하실래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죠. 바로 이어지는 모린의 말이 도배는 새로 해야 돼요. 원하는 색깔 골라주세요. 그녀의 꿈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소름 돋는 상황이었죠. 저도 인생을 살면서 한두 번 이런 일을 겪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우리가 꿈에서 본 걸까요?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줄리아 박사의 주장에 따르면 사실 시간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역순으로 흐를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미래의 일이 현재의 어떤 흔적을 남길 수 있고 그 힌트가 바로 예지몽이라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요. 그런데 이런 이론이 처음은 아닙니다. 많은 무속인들과 또 미국의 원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나선형 시간 개념과도 일치해요. 이들 역시 시간은 직선이 아닌 서로 연결되어서 영향을 주는 나선형이라고 주장하죠. 그러니까 과거, 미래 어디로든 시간에 따라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는 것, 미래를 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줄리아 박사는 좀 특이한 케이스고 과학자들 중에도 상반된 의견을 가진 사람이 대다수죠.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잠든 동안 뇌는 하루 종일 내가 습득한 기억과 생각을 정리하는데 특히나 사람들은 평소에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꿈으로 표현해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링컨 대통령의 경우에도 사실 죽기 전에 이미 몇 번의 암살 위협이 있었어요. 심지어 저격수가 쏜 총알이 모자를 관통하는 일도 있었죠.
그러니까 암살에 대한 불안은 늘 존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는 꿈을 꾸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란 거예요. 그럼 이건 심리적인 불안에서 오는 증상이다라는 건데 다시 생각해보면 그런데 예지몽을 꾼 사람들은 이걸 그냥 내가 죽는다 만 아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와 그때의 디테일한 상황들까지 동일한 간격을 봤기 때문에 섬뜩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이건 오히려 과학적으로는 쉽사리 설명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영국 런던 북부에 살고 있는 크리스 로빈슨. 16살 때 스쿠터를 타고 가다 대형 사고를 당했어요. 그때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죠. 하지만 천만다행으로 얼마 후에 의식을 되찾았는데 이후부터 믿기 힘든 일들이 벌어졌어요. 자신의 꿈속에서 봤던 일들이 현실에서 그대로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1993년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두 대의 제트기가 충돌해서 공중에서 폭발하는 장면을 생생히 목격해요. 심상치 않다 싶어서 수소문을 해봤더니 페어포드 공군기지에서 에어쇼를 개최한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혹시나 싶어서 주최 측에 전화를 걸어서 내가 이런 걸 꿈에서 봤다 경고했죠? 장난 전화로만 여겨집니다. 그리고 얼마 후 페어포드 공군기지 에어쇼 도중 충돌 사고가 발생했죠. 이후 1997년 8월입니다. 로빈슨은 꿈속에서 프랑스 파리의 한 터널에서 차가 기둥을 들이받는 대형 사고를 목격하게 돼요.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금발의 여성이었는데 아니 여태까지 이미 내가 꿈에서 본 것들이 현실화된 걸 익히 겪었기 때문에 신고를 합니다. 내용을 알렸죠. 근데 경찰은 혹시 당신이 그런 어떤 테러를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냐면서 오히려 로빈슨을 의심합니다. 8월의 마지막 날인 31일 꿈에서 본 그대로 파리의 그 터널에서 불의의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파파라치를 따돌리려다가 그만 숨을 거두게 된 다이애나 왕세자비였죠. 그가 꿈에서 본 그 금발의 여인이었습니다. 이후에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사실에 큰 죄책감을 느끼고 있던 그에게 한 신문기자가 찾아와요.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사망을 알 수 있었냐라고 물었고 로빈슨은 그냥 꿈에서 봤다. 나는 그런 일을 자주 겪는다. 내가 꿈에서 보면 그게 현실에 나온다. 근데 이 인터뷰가 공개되고 사람들이 쉽게 믿었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막 사기꾼이다. 이런 비극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자신은 되게 순수하게 도우려고 한 건데 이게 왜곡되니까 좀 힘들어하다가 2001년 4월 20일 날 미국 애리조나 대학교 심리학 교수 게리 슈얼츠 박사를 만나게 되죠. 이 박사가 누구냐면 초능력자를 연구하는 교수예요. 그래서 많은 거짓 초능력자들을 만나면서 이게 진짠지 가짠지를 밝혀내는 일명 사냥꾼이라고 불리던 사람이었죠. 슈얼츠 박사가 크리스에게 다양한 실험을 진행했어요. 그중 하나가 뭐였냐면 20곳이 되는 각각 다른 장소, 이 박사만 알고 있는 장소를 크리스에게 다 보여줬어요. 20곳을. 그 다음에 내일 아침 내가 이곳들 중에 어느 곳을 방문할지를 맞추는 실험입니다. 그럼 크리스는 전날 자기가 꿈에서 본 장소를 적어서 그걸 다시 봉투에 담아서 제3자를 통해서 보내요. 그러면은 슈얼츠 박사가 그걸 이제 맞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죠. 근데 슈얼츠 박사는 장소를 이동한 후에야 봉투를 열어서 내용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참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지만 어쨌든 이 실험이 열흘 동안 여러 곳의 장소를 바꿔가면서 매일 아침 진행됐어요. 슈얼츠 박사는 크리스가 그래도 10번 중에 한두 번 정도는 맞출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했지만 놀랍게도 그는 매번 모든 장소를 정확히 맞춰냈습니다. 그렇게 한참 실험이 진행되던 2001년 8월의 어느 날이에요. 크리스가 박사한테 찾아와서는 다급하게 내가 전날 밤 꾼 꿈이 너무 이상하다. 너무 충격적이다. 하면서 이야기를 꺼냈죠. 비행기가 갑자기 빌딩과 충돌을 했는데 그게 뉴욕에 있는 쌍둥이 빌딩 같더라. 로빈슨은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분명 쉽게 믿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세히 기록해두었죠.
그리고 이 내용을 CIA에 신고합니다. 당연히 듣지도 않았죠. 그리고 한 달 후인 2001년 9월 11일 미국 역사상 최악의 사건인 9.11 테러가 발생했죠. 비극적인 꿈이 현실화되어 버렸습니다. 어쩌면 이때부터 그의 능력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요. 별명도 붙어요. 꿈꾸는 수사관, 현대판 노스트라다무스. 실제로요, CIA를 비롯한 전 세계 각국의 정보부와 함께 대테러 공조 수사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특별한 능력, 이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많은 불행한 일들을 막는 데 사용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꿈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잠에 들면 꿈을 꾸는 현상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지만요, 한편으로는 뇌과학에서 아주 대표적인 미스테리라고 불리는 게 꿈이기도 한데요. 여러분의 꿈에, 매일 밤 꾸는 내 꿈에 왜 이런저런 장면들이 등장하는지, 이 정말 풀리지 않는 미지의 영역을 알아내기 위해서 지금도 심리학자들과 신경과학자들이 끊임없이 연구를 펼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조차 아직 명확히 알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꿈, 수많은 비밀을 품은 채 오늘 밤도 어김없이 여러분을 방문하겠죠. 그리고 간혹 여러분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볼 수도 있을 겁니다.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남과 동시에 요즘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이 중 고양이는 개와 달리 사람을 잘 따르지 않는 편이고 또 독립적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고양이를 죽이거나 함부로 대하면 불행이 온다, 또는 고양이가 귀신을 보는 능력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죠. 많은 무속인들은 고양이가 천성이 강직하고 음과 양의 기운을 모두 가진 몇 안 되는 동물 중 하나라고 꼽기도 합니다. 유달리 신성한 존재 혹은 약간 복잡 미묘한 존재로 여겨지는 고양이. 그런데 이걸 증명하듯 미국에선 죽음의 천사로 불리던 한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미국 동북부 로드아일랜드의 프로비던스 재활병원. 이곳에서 한 여성의 비명소리가 들렸죠. 황급히 달려간 직원들은 정작 별로 놀라지도 않았어요. 소리를 친 여성 환자는 고양이 한 마리를 가리키면서 빨리 쫓아내라고 성화를 부립니다. 직원들은 익숙한 듯 그 고양이 오스카를 데리고 나가면서 문을 닫았죠. 그런데 고양이가 닫힌 문을 막 긁으면서 열어라고 애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자기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왜 저리 방 안에 남아있고자 하는 건지. 몇 시간 후 삐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사망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리를 지르던 그 여성이 고인의 곁에서 슬퍼하고 있었죠. 지난 2005년 이 프로비던스 병원으로 6마리의 고양이가 입양되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또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동물과 유대감을 쌓으면서 안정감도 갖고 또 상처를 극복해가는 어떤 치료의 일종으로 고양이들이 오게 된 거였어요. 애니멀 테라피라고도 하죠. 이 고양이들은요, 특히나 죽음이 임박한 환자들이 지내고 있는 호스피스 병동으로 보내졌습니다. 노인들에게 다가가서 몸을 부비고 애교를 피우니까 굉장히 환자들도 좋아했고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의료진과 직원들도 긍정적인 치료 효과에 큰 기대를 갖게 되죠. 그런데 이 중 오스카라고 불리던 이 고양이, 실제 사진인데요. 얘만은 유독 살갑지 않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고양이도 성격이 다 다르니까요. 환자들은 고양이를 차가운 고양이라고 불렀고요. 이 아이는 평소에 되게 뚱한 표정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아지트에서 가만히 쉬는 걸 좋아하는 타입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스카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어디론가 걸어가요. 고양이가 향한 곳에는 의사들이 유독 많이 모여 있었죠. 그리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오스카는 의사 선생님들이 떼지어 몰리는 곳에 관심을 보이며 기웃거립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 회진을 하던 시간이에요. 마치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 병실을 돌면서 환자들의 건강 상태를 살피는 것 같은 느낌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이런 오스카의 별난 행동에 다들 당황스러웠지만 그게 큰 신경이 쓰일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에요. 평소처럼 회진 시간에 돌아다니다가 자기 아지트로 돌아온 오스카가 잠시 후에 어딘가로 조용히 향합니다. 마침 한 간호사가 그 모습을 발견했고 이상하다 싶어서 뒤를 쫓아가 보는데요. 오스카는 한 병실로 들어가더니 이내 남자 환자의 침대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직원이 놀라가지고 죄송해요 하면서 오스카를 안고 나오는데 이상한 건 그 자기가 좋아하는 아지트에 다시 돌려놓으면 또다시 아까 그 병실로 가서 침대 위로 뛰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2시간 후 호스피스 병동에 울음소리가 퍼졌죠. 오랜 병상에 있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겁니다. 가족들이 도착을 했고 무거운 애도의 분위기 속이었는데 이때 눈에 들어온 건 오스카가 그 돌아가신 분의 침대 위에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직원이 죄송하다면서 오스카를 안고 나오려는데 문득 아까 올라간 침대도 여기였는데 이후 6개월간 오스카가 돌연 뛰어올랐던 침대 위의 환자들, 그들의 죽음이 25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아니 늘 그 한 곳에만 머물던 오스카가 갑자기 병실 안에 들어가서 침대에 자리를 잡거나 혹은 창틀이나 가구 위에 올라가서 앉아 있었는데요. 그러면 어김없이 1-2시간 후에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일일까요, 이게? 25번이나요? 얼마 후 소문은 병원 전체에 빠르게 퍼졌죠. 이 보호자들의 반응은 대부분 부정적이었습니다. 오스카를 저승사자 고양이, 죽음의 고양이라고 불렀고요. 심지어 이거 다른 곳으로 보내자라고 윽박지르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 어쩌다가 오스카가 병실 안으로 들어오기만 해도 다들 불길함에 휩싸여 버렸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크게 화를 내면서 막 내쫓아 버렸죠. 한편 이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던 데이빗은 철저하게 과학주의적인 삶을 살았지만 너무도 가까이에서 이 오스카의 죽음 예언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서 고양이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오스카를 관찰하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오스카가 한 할머니의 침대 위로 올라가는 걸 목격해요. 그녀의 이름은 엘렌 샌더스입니다. 치매를 앓고 계셨지만 건강 상태는 아주 양호한 편이었어요. 물론 이곳이 호스피스 병동이기 때문에 임종을 앞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샌더스 여사는 아니었어요. 뜻밖의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 데이빗과 직원들이 뭐야 하면서 수군거렸는데 2시간 후 샌더스 여사의 보호자로 있던 가족이 조용히 직원들에게 찾아옵니다. 저희 어머니가요. 설마 하는 생각에 직원들이 병실에 가봤는데 그녀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죠. 그리고 그녀의 침대 위엔 오스카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직접 보고 겪은 데이빗은 한참이나 충격에 휩싸였어요. 어쩌면 의사로서 가져온 그 과학에 대한 굳은 믿음 그리고 지적 허영심 때문에 이 고양이 오스카의 신비한 능력을 부정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날 저녁 데이빗은 학위 논문 대신 에세이를 쓰기로 결정합니다. 주제는 오스카였죠. 지난 몇 개월간 오스카가 보여줬던 일들을 기록했고 그게 A4 한 장 반 정도 되는 글로 완성이 됐는데요. 이후 이 글은 유명한 의학 잡지인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의 기사로 선택이 되었고 2007년 7월 26일 정식으로 실리게 됩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쉽게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우연의 일치로 치부할 수도 없었어요. 어쩌면 오스카의 능력에 대해서 과학적인 연구를 해가지고 그 원인을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린 죽음을 단 몇 시간 전이라도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한편 병원에 있던 환자 가족들은 여전히 오스카의 등장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이란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 테지만 살아있는 이들이나 가족에게 그건 늘 부정하고 싶은 섭리겠죠.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병원 측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은 달랐습니다. 혹여 오스카가 어떤 노인 환자 곁에서 서성이는 걸 발견하게 되면 직원들은 바로 가족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임종의 시간이 가까워짐을 알리게 되죠. 그리고 그 덕에 그 노인은 마지막 가는 길을 외롭지 않게 가족 품에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죽음을 미리 알 수 있는 능력이 꼭 두려운 것이라고만은 할 수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환자가 숨을 거둔 후에 오스카는 보통 다시 조용히 병실을 빠져나와서 아지트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상황 속에 점점 보호자들도 마음을 열었다고 해요. 그리고 오스카가 알려주는 죽음의 예고에 오히려 마음의 위안을 얻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는 내내 아직도 이 신비한 능력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계시진 않나요? 여기에 덧붙여 아주 유명한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이 병원에서 치매와 합병증으로 고생하고 있던 남성 노인 환자. 그의 가족들은요, 이미 오스카가 찾아올 거다 라고 늘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날이 갈수록 건강 상태가 악화됐죠. 그러면서 정말 노인조차도 오스카가 이 침대로 오겠구나 예상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오스카가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심지어 가족 중에 한 명은 오스카 얘 어딨나 하고 찾아다니기까지 했죠. 그래서 보니까 이 고양이가 복도 반대편에 있는 어떤 환자 방에 들어가서 곁에 있는 겁니다. 그럼 나의 가족에게는 아직 죽음이 오지 않은 건가? 그렇게 안도하면서 다시 병실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몇 시간 후에 아까 오스카가 있던 그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환자가 사망한 거예요. 보호자가 슬퍼하고 있는 사이 오스카는 언제나처럼 조용히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지트로 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죠. 고양이는 노인의 병실에 들어와서 침대에 뛰어올랐습니다. 이후에 예상되시죠? 그는 숨을 거뒀고 가족들은 슬픔과 동시에 이 상황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닌 이 한 병원에서 여러 명의 임종이 있던 날 오스카는 먼저 사망하게 될 환자에게 찾아갔던 겁니다. 데이빗 박사는 이 오스카의 죽음 예측 능력에 대해 다각도로 연구를 했습니다. 행동을 유심히 관찰해왔죠. 그리고 그 결과 오스카가 케톤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추정하게 됩니다. 케톤 냄새라는 건 몸에 당이 부족해서 인슐린의 수치가 떨어지게 되면 간에서 케톤이라는 것을 생성합니다. 이때 특유의 냄새가 있는데 이게 죽기 직전의 환자들에게 많이 생성된다고 하죠. 이런 이유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파블로프에게의 효과처럼 그러니까 죽음을 예측을 해서 알려주니까 가족이나 직원들이 막 칭찬을 해주니까 오스카가 이런 걸 학습을 해서 계속 하는 거다라는 가설도 있었습니다. 또는 그 어떤 방 안의 고요함과 움직임을 감지를 해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 환자가 유독 활동이 적다 싶은 것을 캐치해냈을 수도 있죠. 그런데요, 이런 모든 이론엔 오류가 있습니다. 고양이가 케톤 냄새에 강하다면 왜 이 병원에 있는 나머지 5마리의 고양이들은 감지하지 못했던 걸까요? 전 세계 비슷한 보고도 찾기 힘듭니다. 더군다나 오스카는 매번 환자가 사망하기 한두 시간 전에 방문을 했고요. 어쩔 땐 먼저 사망하게 될 환자를 찾아내기도 했죠.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오스카에 대한 연구는 지속되었지만 이런 가설과 추정만 있을 뿐 여전히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쩌면 영원히 알 수 없는 미스테리로 남을 수도 있죠. 그 능력이 단순한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면요. 2010년 5월 데이빗은 책을 출간했습니다. 제목은 고양이와 회진을. 이 책은 당시 언론의 큰 주목을 받으면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스카의 인지도가 껑충 상승하게 되고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올해의
호스피스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인터뷰에서 데이빗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이제 오스카의 이 특별한 능력이 어디서 오는 건지 알고 싶지 않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오스카에게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이다. 죽음을 불러오는 고양이라는 별명으로 결코 환영받지 못했던 오스카. 하지만 이 신비한 능력이 환자들에게 오히려 소중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허용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 죽음의 순간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텍사스주, 그곳에서도 멕시코 국경과 50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작은 마을 말파라는 곳이 존재합니다.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거의 사막 한가운데 있는 지역이고요. 이곳이 워낙 소규모 마을이라서 마을 안에 신호등도 몇 개 없을 정도라고 해요. 그런데 이 사막의 뜨거운 열기를 뚫고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도착합니다. 이들은 상당히 들뜬 표정처럼 보이는데요. 말파 표지판 앞에 차를 세워두고는 이들이 하나둘 촬영 장비들을 꺼내서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초원 쪽을 보고 나란히 서 있었죠. 이들은 우두커니 초원 쪽을 바라보면서 날이 어두워지길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해가 뉘엿뉘엿지면서 어둠이 깔리게 되자 그들 앞에 이 초원의 어두운 지평선 위에 마치 춤을 추듯 공중을 날고 있는 형형색색의 밝은 빛이 보입니다. 그 어디서도 보지 못했고 정말 눈앞에 보고도 말로 도저히 설명을 할 수 없는 아주 신비한 광경이었어요. 이 빛들이 여러 가지 색깔이기도 했고요. 그러다 다시 한 가지 색깔로 변하기도 했고요. 하나였다가 두 개로 보이기도 했고 다시 세 개로 쪼개지기도 합니다. 또 마치 공이 튀듯 지평선 아래로 사라지기도 하고 공중으로 튀어오기도 해요. 젊은이들은 열심히 이 기이한 장면들을 카메라에 담았는데요. 이들은 이 불빛을 보러 온 관광객들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설명하기 힘든 현상 중 하나로 알려진 말파 미스테리 라이트. 이들이 목격한 불빛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사진을 통해서 그 불빛의 정체를 확인해 보시죠. 분명 여기가 하늘이고 여기가 뭐 이렇게 산악지역 같고요. 그거의 중간쯤 불빛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불빛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색깔로 찍히기도 했어요. 또 다른 사진을 보면 불빛이 이쪽 중간에서 강하게 펼쳐지고 있고 주변으로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진 줄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요. 뿐만이 아닙니다. 이게 같은 형태가 아니에요. 분명 하늘이 여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뜬 별의 모양이 아닌 거죠. 분명히 초원 쪽에 불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세 개의 동그라미가 세 개인 것 같지만 사실 여기 있는 거는 작은 게 두 개가 붙어 있다고 할 수도 있어요. 조금 더 확대해 본 사진입니다. 이렇게 가운데 심지 같은 게 켜져 있고 불빛이 보이죠. 그런데 이게 곧이어 이런 형태로 불빛이 세 개로 갈라지기도 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건 뭐예요? 궁금하시죠? 말파의 미스테리 불빛. 예측할 수 없는 움직임을 가진 이 불빛은요. 처음 1136년 전에 목격되기 시작했습니다. 1883년 로버트 리드 앨리슨이라는 16살 먹은 목동이 평소처럼 해가 지고 있는 그 날이 되었을 때 어둑어둑해지니까 소들을 몰아서 마을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끝도 없이 이 펼쳐진 초원에 갑자기 이상한 불빛이 보였어요. 그의 눈에는 그게 흰색처럼 보이기도 했고 붉은색인 거나 푸른색인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두 개, 세 개로 늘어나기도 했고요. 소녀는 자신이 헛것을 본 건가 싶어서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빛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렇게 홀린 듯 한참을 서서 바라보고 있는데
빛이 갑자기 나타났던 것처럼 갑자기 사라집니다. 소녀는요, 이 빛이 근처 원주민이나 다른 정착민들이 만들어낸 불빛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호기심에 그 불빛이 시작했다고 생각한 그 지점까지 걸어가 봅니다. 하지만 불을 핀 흔적은커녕 사람이 있었다는 어떠한 흔적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이후로 이 지역 평범한 주민들, 농부, 시간이 지나면서 제1차, 2차 세계대전 때 군인들까지, 그리고 근처 학교 아이들까지 여러 사람들의 목격담이 이어집니다. 이 빛에 관해 내려오는 전해지고 있는 이야기에 따르면 예전부터 아주 이곳에 살고 있던 미국 원주민들, 그러니까 인디언들이라고 하죠. 이들이 사실 이 불빛이 별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기록이 있고요. 시간이 점점 더 지나면서 19세기의 카우보이들은 그냥 멀리 떨어진 곳에서 아파치족들이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자신들에게 어떤 위협적인 불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던 시기에는 말파의 주민들이 이 불빛을 보고 마을을 침략하려는 독일 군대의 신호라고 여기면서 밤마다 두려움에 떨기도 했다고 해요. 이야기는 어느새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렸고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956년 당대 최고의 남자 배우였던 제임스 딘 또한 이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영화 자이언트를 촬영할 당시 말파 지역 호텔에 머물게 되는데요. 밤마다 망원경을 들고 호텔 밖의 창문을 통해서 이 불빛을 보는 것을 굉장히 즐기고 있었고요. 종종 촬영에 방해가 될 정도로 이 불빛에 매료가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현재 이곳은 유명한 관광지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가시면 말파 미스테리 라이트 뷰잉 에리아, 그러니까 저희 지역 이 신비한 불빛을 관람하실 수 있는 장소입니다 라는 곳이 이렇게 특별하게 마련이 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관광지가 되었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걸 두려워하고 있진 않다라는 건데요. 그렇게 이 불빛에 대한 소문은 점점 퍼져나갔지만 문제는 이 불빛의 정체에 대한 확실한 설명, 과학적 증거는 여전히 정확하지 않습니다. 2004년 5월 이 신비한 빛과 이야기에 흥미를 느낀 텍사스 대학의 물리학 대학원생 일행이 그 정체를 파헤치기 위해 교통량 모니터링 장비, 비디오 카메라, 쌍안경, 추정용 차까지 해서 말파로 도착하게 되죠. 이들은 밤마다 빛을 관찰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냈고 드디어 마을 남동쪽 부근에서 번쩍이는 이 기이한 불빛들을 영상으로 담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 그들은 자신들이 촬영한 영상을 말파 인근에 있는 67번 고속도로의 교통 패턴과 연결을 시켜서 세밀하게 분석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이 작업을 4일에 걸쳐서 한 후에 그들이 결론을 내립니다. 이 빛들은요, 텍사스 말파 지역과 프레스디오라는 지역 사이에 놓여있는 67번 고속도로를 지나는 차들의 헤드라이트, 그 전조등이 왜곡되어서 이쪽 마을로 보이는 겁니다 라고 설명해 주는데요. 아니, 100여 년간 이어져 온 미스테리한 불빛의 정체가 이렇게 허무하게 밝혀질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옛날에 인디언들도 이 불빛을 봤다고 하는데 그때는 차가 없었을 텐데? 얼마 후에 이 의견에 대한 반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은퇴한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엔지니어이자 말파가 고향이었던 제임스 버넬이라는 사람이 이 미스테리한 빛이 실험실 장비로 불빛을 재현하거나 혹은 자동차 전조등에서 나오는 인공적인 빛이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이 빛들이 불규칙하고 움직임이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좀 이상한 정도이다. 그래서 그가 정체를 밝히는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실험과 분석 후에 이 빛은 현대 과학기술로는 도저히 설명하기 힘든 현상이라고 말하게 되는데요. 좀 더 알아보면 그는 은퇴를 한 후에 2000년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왔고 이 신비한 불빛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 약 10여 년 동안 이 불빛에 관한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실험을 하고 원인을 분석하게 되는데 정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알파 라잇이 촬영된 그 어떤 사진들, 수많은 사진들 중에 하나인데요. 그가 수백 시간이 넘게 밤에 불빛을 촬영하려고 시도를 했고 그 중에 약 60번 정도가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60개의 영상들을 분석한 결과 불빛은 집단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이는 1년 중에 약 30여 번 정도만 관찰이 가능하고요. 오로지 어두워지는 밤 사이에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그의 주장은 이때까지는 그랬지만 사실 이후에는 약간 어두워질 무렵, 그러니까 해가 아직 가고 있는 그때에도 발견되는 불빛이 있긴 했는데요. 이전의 주장처럼 만약에 이 불빛이 정말 뭐 자동차의 전조등 같은 인공 조명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라면요. 분명 자연 불빛과 구분할 수 있는 어떤 특이점이 있을 텐데 아니 실험을 계속 해봤을 때 이게 도대체 인공 불빛이다라는 어떤 특이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말팔라잇은 굉장히 예측하기 힘든 방향으로 막 이리저리 움직인다고 해요. 자유자재로 분리가 되기도 하고요. 합체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가 10여 년간을 연구한 결과 이거요? 도저히 이건 인공적인 게 아닙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그냥 설명하기 어려워요. 라는 사실은 답이 없는 결론에 도출하게 되죠. 자, 그런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후에 텍사스 주립대에 있는 물리학 교수 칼 스테파니와 함께 연구를 거듭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가장 신빙성 있는 가설을 논문으로 발표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 말파 지역에서 보이는 이 불빛이 소위 지진광이라고 불리는 수소 플라스마 현상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수소 플라스마 현상이 뭐냐? 지하에, 그러니까 이 땅의 지하에 이렇게 단층 구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층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균열이 생겼고요. 그 지표면 위로 수소가 끌어올라오게 되면서 대기 중에 있던 전기장과 만나서 팍! 불빛이 생긴다 라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지진이 발생하기 직전에 자주 목격이 된다고 해요. 아, 그럴 수 있겠다. 바닥의 어떤 단층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문제는 이 지역이 사막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지진이 발생하는 지역이 아니에요. 사실 거의 발생한 적도 없고요. 그렇다면 모래사막 밑에 지금 뭔가 불안정한 단층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제대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도깨비불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거는 그냥 참고사진일 뿐인데요, 여러분. 도깨비불 현상이라고 불리는 자기장이 대기 중에 메탄과 만나서 팍 불빛을 일으키는 현상이다 라는 썰도 있고요. 고강도의 자기장이 균열이 생긴 단층 지역의 틈에서 빠져나와서 지 표면으로 올라오면서 빛을 발생시켰다라는 설도 있고요. 지구에 떨어진 운석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설도 있고요. 외계인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다 여러 가지 가설일 뿐 여전히 완벽하게 설명되는 과학적인 이론은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상으로 말파 미스테리 빛을 한번 확인해 보실 텐데요. 이 비디오는 2013년 5월 18일 날 누군가에 의해서 찍힌 비디오입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어느 순간 저쪽에서 불빛이 발견됩니다. 와, 비디오가 움직이는 것 같지 않고 정말 불빛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잠깐 반짝했다 사라지기도 하고요.
뭔가 발광하고 있는 것처럼 반짝반짝거리는 느낌도 있습니다. 와우! 잠깐 흔들렸지만 굉장히 크게 발광하는 모습도 보였고, 와, 정말 신기합니다. 갑자기 이곳저곳에서 불빛이 생기기도 해요. 아까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불빛이죠. 그게 다시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을 내게 돼. 이거 정말 뭐죠? 아니, 이 정도로 확실한 거면 분명 과학자들이 밝혀낼 수 있었을 텐데요. 자, 여러분이 흥미로워 하시는 것 같아서 또 다른 영상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또 다른 영상 확인해 보시죠. 이건 좀 더 안정적으로 찍혔는데, 과거에 찍힌 영상이죠. 불빛이 보입니다. 초록색으로 보이는 불빛도 있네요. 두 개로 분리되는 것 같은 모습이죠. 누군간 정말 이걸 보고 외계인의 불빛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목격되고 있는 이 신비한 마파 미스테리 라이트. 그런데 이거 덕분에 작은 마을 마파에는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외에도 여러 예술적 조형물과 도시 곳곳에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곳으로 인해서 인생 인스타 사진을 건지겠다고 많은 모델들이 찾고 있기도 한데요. 여전히 이 불빛이 도대체 왜 만들어진가에 대해서는 관광객들도 여러 가지 다른 설들을 들어왔고 또 믿어오고 있는데, 정말 일부에서는 장난 반으로 외계인의 불빛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게 무엇이든 간에 인간에게 두려움의 존재가 아닌 좋은 볼거리를 선사하는 미스테리 불빛으로 남아오고 있습니다. 그 존재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혹시 키노라는 그룹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본주의에 비틀즈가 있었다면 공산주의에는 키노가 있다. 키노는 엄청난 영향력을 보여준 소련의 음악 밴드입니다. 1982년 레닌그라드에서 창설돼서 1990년까지 활동한 락밴드, 포스트펑크, 뉴웨이브, 쟁글팝, 포크락 같은 당시에 유행하던 음악을 주로 불렀고요. 지금도 러시아에서는 전설로 불리고 있죠. 우리나라 윤도현 밴드가 이 키노의 곡들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부르기도 할 정도로 이 국내의 락밴드와 매니아층에서는 전설의 그룹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룹의 멤버 중에는 특이한 인물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이 락밴드 멤버 중에 주축이 되었던 빅토르. 그는 고려인 아버지와 러시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최씨 성을 가졌기에 빅토르 최라고 불렸습니다. 그는 오늘 미스테리 죽음의 가운데에 있는 인물입니다. 빅토르 최는 지금의 카자흐스탄 공화국에서 태어나 상트페테부르크로 이주해서 살았는데요. 어릴 적부터 그림에 천부적인 재능을 보여서 세로브 미술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서 친구 막심 파슈코프를 만나게 되죠. 당시는 냉전 시대였기 때문에 이 소련에서 미국의 락 음악을 듣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 막심이 빅토르에게 블랙 세버스라는 한 록 그룹의 음악을 들려주었고요. 빅토르는 이내 락의 마음을 뺏겨버리죠. 그림도 그리면서 교내 밴드를 결성해서요. 17살 때부터 작곡을 하고 노래를 만들어 부르기 시작하면서 실력이 닦아져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학교 생활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 그가 출석률이 저조하고 학업에 의지가 없다면서 퇴학 처리된 것이었죠. 하지만 정말 그는 학교에 잘 나가지 않고 수업에도 참여하지 않았던 걸까요? 실제 속사정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빅토르 체가 교내에서 결성한 음악 밴드가 즐기던 노래들이 일종의 소련의 입장에서는 반국가적인 가사를 담고 있었던 거죠.
당시에는 이런 반국가적인 예술가들을 소련이 정부 차원에서 색출을 해가지고 고문을 하거나 심지어 죽이기도 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괜한 불똥이 튀어서 피해를 입을까 우려가 되었고 결국 빅토르체를 퇴학 처리하기로 했던 거죠. 하지만 빅토르체의 음악 인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982년 키노라는 록그룹을 결성하게 되죠. 당시 소련은 유일한 음반사 멜로디아라는 게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도 정부적인 차원에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가수들에게만 음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허가를 내주고는 그들에게는 뭐 집, 녹음실 이런 거 다 지원해주고 있었다고 해요. 반면에 자본주의의 영향을 받았다는 락 음악은 국가의 굉장히 반항적인 성향으로 여기면서 이들한테 마약 중독자다, 불황자다라는 오명을 씌우고 어떤 지원도 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키노는 이 소련의 음반계에 진출할 기회가 전혀 없었던 거죠. 활동하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키노의 멤버들은 야채 시장 인부로 일하기도 하고 보일러공이 되기도 하면서 밤낮으로 일해서 모은 돈으로 드디어 첫 앨범을 녹음합니다. 드디어 음악이 세상에 나왔고 반응도 좋았어요. 하지만 이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음반사의 횡포로 락 페스티벌에는 참가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좌절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앨범을 만들어냈고 결국 키노의 굉장히 자유지향적인 노래는 점점 소련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바로 이 시기에 소련에서는 고르바초프가 공산당 서기장에 당선되면서 재건과 개방을 내세우면서 변화하겠다라고 주장했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 이 빅토르체와 밴드 키노는 소련 변화 혁명의 상징이 됩니다. 이렇게 점점 인기가 높아지면서 빅토르체는요, 1989년 이글라라는 영화에도 출연합니다. 이게 마약을 거래하는 마피아들과 투쟁을 벌이는 주인공 역을 맡아서 열연했는데 아니 이것마저 1,500만 명이라는 관중을 동원해서 성공적이었죠. 그래서 그해 최우수 배우상을 받기도 했죠. 게다가 이 영화의 주제가를 작곡하면서 이게 발매되고 그해 락 장르 최고 판매를 기록합니다. 점점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 키노 밴드 빅토르체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키노마니아라는 사회 현상까지 일으킬 정도였어요. 이걸 소련 정부는 경계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던 1990년 6월 24일입니다. 키노는 모스크바의 레닌 스타디움에서 콘서트를 열게 돼요. 약 10만여 명의 열광적인 팬들이 몰려들었죠. 그들은 콘서트 내내 키노의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변화와 자유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목소리는 곧 대규모 시위까지 번지게 돼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 빅토르체는 소련의 KGB가 계속 주목하고 감시하게 되는 요주의 인물이 되어버립니다. 어쩌면 이날의 콘서트가 훗날 소련의 붕괴를 가져온 작은 날개짓이었다고 평가받기도 합니다. 어쨌든 멈추지 않는 키노의 인기와 함께 바로 다음 앨범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은 1990년 8월 14일, 빅토르체는 라트비아에 있는 한 스튜디오에서 앨범 녹음을 마쳤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스트레스도 풀 겸 평소 취미였던 낚시를 하기 위해서 차를 몰고 호수로 향하게 됩니다. 한가로운 새벽에 조용히 낚시를 하면서 마음을 달래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나서요. 빅토르체는 승용차를 타고 가벼운 마음으로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자, 차를 몰고 라트비아 서부의 투금스 지역 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을 때 그의 차는 맞은편에서 오던 대형 버스와 충돌합니다. 당시의 사진이 있어요. 빅토르의 차는 타이어 하나도 제대로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산산조각이 났고요. 빅토르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그의 나이 28살이었습니다. 그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소련 전역이 비통에 빠졌습니다. 수많은 그의 팬들이 시신이 안치된 시립병원에 찾아들었죠. 병원은 곧 추모 인파와 팬들이 던진 장미꽃으로 뒤덮였고요. 다들 애통해하고 또 일부 흥분한 팬들로 인해서 장례식이 며칠이나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소련에서는 5명의 여성이 그를 따라 자살하는 사건도 발생했죠. 수사를 맡은 소련 당국에서는 이 버스 기사의 증언에 따라 빅토르 최가 당시 130km로 과속을 하고 있었고 졸음운전을 했다. 이것이 사고의 원인이다라고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수사는 종결됐죠. 하지만 아무도 경찰의 발표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의문점이 있었기 때문이요. 일단 버스 기사는요, 학생들을 공항에 태워다주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졸음운전을 한 빅토르 최의 차량이 자신에게 달려왔고 그걸 피할 수 없어서 사고가 났다고 증언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고가 난 곳은 거의 이 도로밖에 없는 그냥 허허 벌판이에요. 그러니까 운전자와 이 두 차량밖에 존재하지 않았던 굉장히 황량한 사건 현장에서 빅토르 최가 사망을 해버렸고, 그러니까 살아남은 버스 기사의 증언이 신빙성을 받아서 결론이 나버린 거죠.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 수사가 종결이 난 후에 이 버스 기사가 종적을 감춰버립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행방을 알 수가 없는 상태예요. 현재까지도요. 그리고 당시 버스에 타 있었다는 승객들이 증언을 내놓았어요. 빅토르 최가 졸음운전을 한 것도, 그리고 운전 규칙을 어긴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버스가 중앙선을 넘어서 빅토르 최 차량 쪽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고, 빅토르 최는 계속 경적을 울렸지만 버스 기사는 마치 내가 목표물을 향해 달려가듯이 맹렬히 돌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진술은 모두 기각되었어요. 혹시 버스 기사가 자신의 운전 실수를 이 사망한 빅토르 최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던 걸까요? 그런데 왜 종결 이후에 그는 종적을 감춘 걸까요? 그리고 목격자들의 진술은 어떻게 그렇게 쉽게 기각당한 걸까요? 또 다른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경찰은 사망한 빅토르 최의 시신을 그의 부인인 마리안나에게조차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신분증과 반지 같은 유품만을 건네줬죠. 즉 그의 마지막 모습을 아무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시신이 사고로 인해서 참혹하게 훼손되었다 해도 그의 아내는요, 자신의 남편의 마지막 모습을 볼 권리, 알 권리가 있죠. 그래서 시신을 달라, 인계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소련 경찰은 이를 끝까지 거부했고요. 빅토르 최의 시신은 봉인된 관에 담겨서 서둘러 매장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만으로도 상당히 의심스럽죠. 그러다 보니 수많은 팬들로 하여금 음모론이 형성됩니다. 소련 KGB가 그를 암살했다라는 음모론. 사실 그의 노래가 계속해서 어떤 혁명의 메시지를 담았고 보수파의 입장에서는 그가 아주 눈엣 가시였을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 그가 앨범을 준비하고 있을 때쯤, 어쩌면 다음 앨범으로 인해서 그가 더 큰 영향력을 미치기 전에, 그가 더 크기 전에 제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소련은 그 노래 속의 메시지로 인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기존의 소련 체제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저항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불안한 사회 분위기 속에 실제 빅토르 최가 사망한 지 1년이 지나고 소련은 결국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빅토르 최 사망 사건의 재조사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2019년 현재 기술이라면 그의 죽음의 진실을 밝혀낼 충분한 가능성이 있지만 문제가 뭔지 아세요? 러시아 경찰이 빅토르 최의 수사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아예 재조사에 대해서는 입을 닫아버렸죠.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키노, 그리고 빅토르 최, 꽂히는 멜로디, 그리고 반항적인 가사로 젊은이들의 마음을 움직인 빅토르 최의 음악이 어쩌면 단단했던 소련의 붕괴를 일으킨 하나의 원인이라고 말하는 그의 오래된 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까지도 이 빅토르 최 사망 사건에 대한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믿고 있지 않죠. 과연 우리는 진실을 알게 되는 날이 올까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보시고 있는 사진 속의 장소는 런던 시내에서 1시간 거리에 위치한 햄튼궁입니다. 이곳은 16세기 이후 약 200년 동안 영국의 왕들이 거주했던 곳이죠. 역사적으로도 오래 남을 만한 곳이고 우러러 볼 만한 장소인데요. 사실 지난 수세기 동안 이곳에서 원인 모를 현상들이 계속해서 발생했고 존재를 알 수 없는 무언가를 목격했다라는 설도 끊이지 않아서 지금까지도 이곳은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피해 군주라고 불렸던 영국의 헨리 8세가 살았던 궁입니다. 유년기 시절 장미전쟁을 겪은 헨리 8세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황을 등지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수많은 조정 대신과 자신 측근의 사람들을 이곳에서 처형했고요. 심지어 자신의 부인이었던 캐서린 왕비와 앤 불린 왕비를 처형하기도 했었죠. 이렇게 강력한 공포 정치를 했던 헨리 8세에게 억울하고 이런 되게 비통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원혼이 바로 이 햄튼궁에 떠돈다고 사람들은 믿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곳에서요, 경비원들이 때때로 이 전시장에 비상구 같은 게 열려 있다라는 신고를 받기도 했고요. 또 한 번은요, 분명히 닫아놓은 곳인데 이유 없이 문들이 활짝 열리는 모습들이 포착된 적도 있다고 하고요. 이곳에는 아예 유령 갤러리라고 불리는 곳이 있는데요. 이게 햄튼궁의 한 구역이라고 해요. 근데 유독 여기서는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자주 유령이 목격된다고 합니다. 그 장소를 제가 사진으로 조금 준비했어요. 바로 이곳이에요. 여러분이 사진 속에 보이는 그 희미한 피사체는 아마 합성이 된 걸 겁니다. 그런데 이 방이 유령의 방이라고 불리고 있고 관광객들이 이곳에서 나는 사진을 찍었는데 하얀색 이게 발견됐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인터넷에 많이 떠돌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목격되는 게 헨리 8세에게 억울한 죽임을 당한 비련의 왕비 캐서린일 것이다 라는 주장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유령은 이 장소에서 아! 하고 비명을 지르기로 유명한데요. 그게 그녀가 헨리 8세에게 처형당하기 직전 울부짖는 캐서린의 모습이라고 어떤 이들은 주장한다고 하죠. 그런데 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 왕비였던 앤 불린, 그녀의 기도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 한 방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 소리가 이렇게 들린대요. 그래서 여기를 속삭임의 방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햄튼궁 유령 등장해? 뭐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가깝지 않아서 방문하지 않았지만 사실 이곳을 방문하고 있는 많은 관광객들과 런던 사람들은 실제로 많은 것들을 겪었기 때문에 아직도 햄튼궁 하면 공포의 대상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해외에서도 고스트 헌터들 있잖아요. 유령 들린 곳을 잘 찾아가 보시는 분들이 자주 방문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2003년 2월 19일 한 CCTV가 공개되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이 CCTV는요, 햄튼궁에서 일하고 있는 경비원이 우연히 발견한 건데요. 이렇게 옛날 옷을 입고 있는 기괴한 인물이 문간에 아른거리는 모습을 찍혔다라고 하면서 근데 이 얼굴이 도저히 그 일반 사람의 얼굴 같지가 않더라, 무시무시했다라고 전합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실게요. 다시 한번 보실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할 수도 있는 모습인데 이 부분, 그 문간에 있었던 사람을 좀 확대해 보면
조금은 현대인들이 입고 있지 않은 옷을 입고 있고 문 앞에서 문을 열었다가 다시 닫고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별로 이상하지 않을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 그래서 경비원도 처음에는 누군가가 그냥 옛날 옷을 입고 장난을 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같이 있던 동료를 불러서 CCTV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동료도 이게 누구인지 알아보질 못했어요. 이 햄튼궁 안에는요, 관광객을 안내하는 안내원분이 전통 복장을 입고 계시기도 한데요.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렇게 생긴 옷은 아예 갖고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CCTV가 찍힌 당일 실제 한 관광객이 방명록에다가 제가 저기서 유령을 본 것 같아요 라고 쓴 기록까지 발견되면서 이 사건은, 그리고 이 CCTV는 더욱더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죠. 이후에 유령에 관심 있는 전 세계의 심령학자들, 그리고 그걸 밝혀내려는 과학자들이 햄튼궁으로 몰려들게 되었고요. 유령 출몰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심령학자에 따르면 이곳에는 접신이 가능할 만큼 수많은 유령이 확실히 존재한다고 주장했고요. 또 다른 과학자들은 CCTV 내의 유령 조작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고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가짜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의견까지 더해지자 CCTV 유령 사건은 전 세계적인 미스테리 사건으로 유명세를 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또 다른 사진들이 있었어요. 이 사진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는 없었지만 소위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햄튼궁에서 찍었다라고 하는 사진입니다. 2층의 난간 위에 누군가가 서 있는데 약간 단발의 머리였고 형체를 알 수 없고 키가 좀 작은 것처럼 보이죠. 이 사진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 의심스러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람들이 이 CCTV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하면서 공개적으로 이 해당 영상을 같이 판독해보자 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었는데 이때 CCTV 원본 테이프가 사라져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심리학 박사였던 와이즈만이 놀라운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CCTV 속 유령은 분장을 한 사람이 찍은 거라는 주장입니다. 화질이 좋지 않아서 이 CCTV 안에다가 이렇게 장치를 해놓으면 그냥 이 영상처럼 보일 수 있는 거고 이건 다 허구라고요. 그의 말에 따라 순식간에 세계의 미스테리라고 불릴 뻔한 이 사건은 뒤집히게 됐지만 여전히 해명을 바라고 있는 여론이 빗발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영상을 제보했던 관계자들은 오히려 입을 닫게 되죠. 결국 CCTV 유령 사건은 크리스마스 대목을 노린 햄튼궁이 홍보를 빙자한 사기극이 아니냐라는 논란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도 이곳 저곳에서 햄튼궁의 유령을 봤다라는 목격자는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다고 해요. 아까 본 것처럼 또 다른 사진 속에 유령이 공개되기도 했고요. 그렇다면 CCTV 속 유령은 진짜였을까요? 와이즈만 박사는 궁에서 일어나는 심령 현상이 온도 변화와 초저주파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꽤 일리 있는 주장이었어요. 예전에 한번 다뤘던 적이 있는 카시클락스카야 동굴에서도 저주파가 일어서 사람들이 괴 현상을 경험하거나 또는 괴물을 봤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연구처럼 초저주파로 인한 현상이라는 거죠. 초저주파는 인간은 들을 수 없는 낮은 소리인데요. 고래나 박쥐의 경우에는 서로 간의 울음소리로 의사소통을 한다고 합니다. 또 지진이나 강풍, 눈사태에도 초저주파가 발생할 수 있고요. 이러한 사태로 밀폐된 공간에 갇힌 사람들은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감을 갖게 된다고 하는데요. 와이즈만 박사의 말에 따르면 인간이 이런 강력한 초저주파에 노출되었을 때
공포감과 불쾌감이 생기는 그 감정은 유령을 봤다라고 하는 느낌과 비슷한 현상을 발생시킨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현상을 최대한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실험을 진행합니다. 햄튼궁 안에 몇 군데에 최첨단 장비와 카메라를 설치하고 약 250여 명의 지원자를 모집해서 곳곳에다가 그들을 배치하게 돼요. 그리고 거대한 실험을 진행합니다. 실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실험이 시작되고 박사와 스태프들이 함께 모니터링을 하는 동안 이 지원자들이 강한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끼는 것을 포착하게 되죠. 그 중에 몇몇은 실험 도중에 자기는 못하겠다면서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어요. 그들이 과연 정말 유령을 목격한 걸까요? 사실 와이즈만 박사는요, 이 참가자들에게는 비밀로 하고 성 안으로 초저주파를 흘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몰래 지원자들의 반응을 관찰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지원자의 절반 이상이 초저주파를 흘려보낼 때마다 뭔가 막 이상한 공포감을 느끼는 듯 행동을 보였고, 이 중 일부는 심각한 상태의 심령 체험에 빠지기도 했다고 그는 주장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일부러 초저주파를 흘려보내지도 않았는데 왜 사람들은 유령을 목격하거나 비슷한 체험을 했다고 하는 걸까요? 그의 주장에 따르면 그 비밀은 햄튼궁의 지형에 있다고 합니다. 인근 템즈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햄튼궁의 성벽으로 이제 유입이 되고요. 그러면서 성 안에 들어온 바람이 이 통로를 통과하면서 진동을 일으켰고, 그 진동이 초저주파를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답은 초저주파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뭐 유령을 봤다, 뭐 섬뜩함을 느꼈다, 이게 다 초저주파로 설명된다고 그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궁뿐만 아니라 다른 곳,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뭐 귀신이 자주 출명하는 뭐 심령 지역에서도 조사를 해보면 초저주파가 높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것이다 라고 발표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런 자연현상을 이해하면서도 계속해서 유령에 대해 공포감을 느끼는 건 어쩌면 과학적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유령의 존재들을 아직도 우리가 종종 목격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토요 미스테리는 한때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아주 반가운 이야기였어요. 이 모든 것이 초저주파 때문이라는 설명. 과연 사실일까요? 토요 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